예, 축구 인문학 오늘은 키가 커야 축구를 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몸재간이 문제다. 몸재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구에서는 몸보다 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토퍼 바우젠 바인이라는 분이 그 축구란 무엇인가 이 저서를 썼는데 여기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축구의 묘미에 대해서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죠. 알베르 까미가 공이 기대하는 방향으로부터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에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17살 때 골키퍼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결핵 판정으로 축구 선수를 포기하고 나중에 이제 문학으로 돌았는데, 어떤 분이 만일 건강해서 축구와 문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랬더니 물론 축구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공이 기대하는 방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인생을 배운 거죠. 사실 인생이 어떤 예측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듯이 공은 정말 그 축구를 할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헤르베르그라는 그 유명한 감독이 공은 둥글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공은 경기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 경기자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뜻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축구에서는 아주 우수하고 크고 뭐 단단하고 그런 우수한 몸보다는 공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종의 그 발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발은 공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은 일시적으로 공을 붙들어 놓고 마치 그 버리스를 들이는 것처럼 해놓고, 하지만 공은 또 자유롭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또 공을 붙들어 매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의 이 특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발은 손처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발은 끊임없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하는 것이 발의 특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특히 그 농구에서 보면 이 큰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딱 붙잡고 손을 딱 붙잡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공이요. 근데 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발이다,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축구는 발재간보다 몸재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축구는 주로 발로 하지만 몸의 모든 부위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가슴, 허벅지는 뭐 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가슴과 허벅지로 높이 뜬 공을 받아서 발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잘 취해만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구에서는 공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접촉보다 공의 접촉이 더 중요하죠. 어떤 미식축구나 럭비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몸을 부딪혀가면서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 접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현란한 발재간보다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잘 취하는 몸재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적인 명선수, 축구 선수들의 신장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보면은 키가 커야만 축구를 잘할 수 있나? 그런 의문에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구나 배구는 신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농구는 190cm 이하의 선수들, 그리고 배구에서는 약 180cm 이하의 선수는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 소모도 많아지고
힘겹게 경기하게 됩니다. 점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축구사에서 최고에 해당되는 명 선수들은 170cm 내외의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뭐 잰 건 아니지만 보통 기록상에 보면은 뭐 메시가 169, 마라도나가 165, 펠레가 174 정도, 호비뉴 172 정도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일반인하고 전혀 일반인보다 오히려 작은 키인데도 축구에서 아주 명우 선수로 꼽히게 돼서 키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번 사진 볼까요? 바로 제일 먼저 나온 선수가 이제 아이버슨인데요. 알렌 아이버슨은 미국 그 NBA 필라델피아 식서스의 농구팀 멤버였죠. 제가 살던 지역이 필라델피아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많이 응원했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키가 한 18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뛰어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 또 이 점프, 슛 이런 능력들이 뛰어나서 NBA 파이널까지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상대편이었던 그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이라든지 혹은 그 샤킬 온이라든지 그 2m가 넘는 그런 선수들의 벽에 막혀서 결국에는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저기 키라는 게 농구에서는 결정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고 상당히 안타까웠던 그런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결국에는 농구에서 축구에서 180이면은 뭐 좋은 키인데 농구에서 180이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게 경기했던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대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최고 선수라고 하는 메시는 한 169 정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선수는 드리블을 할 때 이 상대 수비수의 발끝을 보면서 모션을 크게 하지도 않으면서 톡톡 치고 나가는 그런 드리블로 지금 세계를 평정하고 있죠. 자신의 그 작은 신장에 전혀 어떤 영향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호비뉴인데요. 한때 이 펠레의 후계자로 알려질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면서 꽃을 피우지 못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약 뭐 172cm 정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스트라이커로서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했던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펠레와 항상 비교되는 그 마라도나 누가 최고의 선수인가 그걸 항상 논란이 되는 그런 마라도나 선수인데 이 선수는 메시보다 더 작아요. 한 165 그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천후 선수로 아르헨티나에게 우승을 안겨줬던 그런 선수고 86년도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정말 마라도나 한 명이 이 팀을 다 견인해서 끌고 가서 우승을 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이런 선수, 마라도나 선수는 이게 얼핏 보더라도 상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탄탄한 상체를 바탕으로 해서 저돌적인 돌파력으로 팀을 이끌어갔던 바로 그런 선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키하고는 오히려 그런 신장에서 그런 폭발력과 드리블 실력이 나왔다는 게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축구 황제로 알려진 펠레인데요. 펠레는 이 선수보다는 조금 큰 편인데 한 174 정도 되니까 뭐 전혀 큰 키는 아니죠. 근데 펠레는 정말 이 몸의 균형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선수고 특히 이 키에 비해서 헤딩력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선수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돌고래 같이 뛰어올라서 헤딩 슛으로도 많이 득점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174 정도의 키를 가지고도 세계를 평정했던 바로 그런 선수죠.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축구사를 통해서도 명선수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이 정도 신장으로도 충분히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선수가 된 것을 보면 축구는 신장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보통 아마추어 선수들이 뭐 아주 180이 넘는 큰 선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이제 신장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내가 장점을 잘 살리면 정말 멋진 축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선수의 공통점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월클래스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메시 같은 경우는 이 모션이 크질 않죠. 그리고 뭐 헛다리 짚기나 이런 걸 뭐 아예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볼을 톡톡톡 치고 들어가다가 이 수비수의 발끝이 나온 것을 보고 그냥 좌우로 톡톡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드리블로도 상대 선수들이 다 알면서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드리블을 행하고 있고요. 자신의 몸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리는 경우고, 마라도나 같은 경우는 키가 작은 대신에 아주 이 통나무 같은 탄탄한 몸으로 웬만한 태클에 넘어지지도 않고 또 비틀거리면서도 중심을 잡고 파괴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마라도나는 이제 메시에 대한 불만이 좀 더 파괴적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서 팀 전체의 활력을 불어내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뭐 서로 특성이 다르니까요, 자기의 특성을 잘 살리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과 신체적 특성을 자기의 이제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키가 작은 선수들은 대부분 이 몸의 중심이 낮습니다. 몸의 중심이 낮은 것은 굉장히 장점이 돼요. 왜냐하면 키 큰 선수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세가 높은 편이에요.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세가 이렇게 높잖아요. 높은 경우는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장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축구는 항상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중심이 낮은 상태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키 큰 선수보다는 오히려 작은 선수들이 체질적으로 그걸 잘할 수가 있죠. 그 장점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축구는 이 신장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데요. 한 팀에서 선수들의 신체 조건과 특성은 다양해야 됩니다. 비슷한 선수들이 많다고 강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막 185 이상 전부 다 선수가 그렇다 하면은 농구팀인지 배구팀인지 구별이 안 할 정도로 키가 큰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팀에서 한두 명은 왼발잡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키가 작은 160, 170대 선수, 또 180대 선수, 또 190 넘은 선수, 그런 선수도 한 명 정도는 꼭 필요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선수들이 다양하게 한 팀을 구성했을 때는 정말 더 아름다운 그런 조화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배려해서 좋은 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모여서 성공적인 팀워크의 기본 요소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잘 연구하고 준비된 콤비 플레이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190이 넘는 큰 선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선수에게 그냥 평범한 크로스를 계속 넘겨주면 수비도 금방 또 걷어내고 또 그 선수도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가끔씩 날카로운 크로스로 이 선수에게 맞춰줘야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잘 행해야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발재주보다는 몸재주가 중요하고 또 이 신장이 그렇게 크게 결정적인 작용을 안 한다. 그걸 아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내가 어떤 키를 가지고 있든지 열심으로 연습하면 좋은 아마추어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표를 정할 때 내가 최소한 3가지의 기본기, 축구의 개인기는 확실히 익히겠다.
그런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기 외에 세 가지 정도는 아예 뭐 잘하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그렇게 또 마음 먹고 준비해 나가면은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화와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축구는 그렇게 신장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키에 관계없이 정말 멋진 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